오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2014년 홈플러스는 여러 상품의 할인 행사와 1+1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할인 상품 가까이에 배치해서 마치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했는데요. 심지어 1+1 행사 상품의 가격이 할인 전 한 개씩 구입한 가격의 합과 같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홈플러스는 공정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할인한다고 하고 할인 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 그리고 실제로는 할인하지 않는 상품을 광고지의 할인 상품 명단의 인접 부분에 배치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행위, 이 두 가지를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 행사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행사 가격은 광고를 하기 직전보다는 2배 낮았지만 광고를 하기 전 20일간 최저 가격보다는 2배 더 비쌌다고 합니다. 할인 광고가 과장 광고의 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할인 가격이 할인 전 가격보다 저렴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할인 전 가격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대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할인 전 가격은 할인 직전의 가격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그 홈플러스의 광고를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봤고요.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할인 전 가격의 그 기준은 공정위 고시가 종전 거래 가격을 최근 상당 기간, 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 사건에서도 가격 비교 기준은 할인 전 20일간 판매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2심이 무죄로 본 행위 역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낸 다른 광고들에는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을 유지했고요. 1+1 행사를 제외한 다른 광고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실 참 많은 분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광고 전체가 거짓이나 과장이 아니었다는 법적 판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부 혐의점이 인정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는 이미 훼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짓, 눈 속인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화나게 만드는 일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네, 저랑은 또 이제 처음 진행하시는 거라 오늘 사연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2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빠들에게는 유학 비용도 지원해 주시고 결혼 당시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 결혼할 땐 아무 도움이 없었죠. 그게 맘에 걸리셨는지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상가를 주겠다며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더 자주 찾아뵙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이후 깜빡깜빡 기억을 잘 못하시더니 3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언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오빠는 4년 전 아버지가 오빠에게 상가를 주는 걸로 공증유언을 했다면서 제게 써주신 아버지의 유언장은 도장도 없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이 3년 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큰오빠에게 해준 공중유언이 진정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제게 자필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거를 어머니도 보셨고 유언장에 2011년 5월 봄이라고 날짜도 적혀 있고 아버지가 직접 지장도 찍으셨는데 제가 받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유언장이 2장이 나왔어요. 네. 지금 유언장이 2개가 나와서 서로가 이제 효력을 다투시는 상황이신데, 먼저 변호사님 그 유언의 그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법정화되어 있는 유언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부터 청취자분들께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상속의 경우에 유언이 있으면 법정 상속분보다 유언이 우선하는데요. 유언에는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필 유언은 직접 작성하시는 거고, 공정증서는 이제 공증인 앞에서 증인을 두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녹음은 그야말로 녹음을 하시고, 비밀증서 같은 경우에는 유언이 있었는지를 비밀리에 붙이는 봉함을 하는 네.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병이나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 구술로 그 증인이 받아서 적어서 하는 유언을 말합니다. 네, 지금 민법에는 총 5가지의 유언을 이제 정하고 있고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 유언 효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연에서는 그 2개의 유언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그 사연자께서 받은 유언장은 자필 유언장이잖아요. 네. 그 오빠분이 사연자의 유언장 효력을 문제 삼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빠분께서 이제 그 날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장을 찍으신 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그 자필 유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6조가 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가 그리고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유언자가 유언 내용 및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 즉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법원이 유언자의 날인에는 이제 무인도 포함된다고 해서 사안의 경우에 아버지께서 지장을 찍으셨더라도 이제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빠가 날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연월만 기재된 경우에는 연월만 기재되고 그리고 일의 날짜가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이제 안타깝지만 날짜의 기재 형식이 그러니까 2021년 5월, 즉 이제 연과 월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민법에 정한 형식을 취하지 않아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즉 오빠의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유언장은 일단 효력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큰오빠에게 주어진 유언장이 유효한지가 관건이 될 텐데 네. 큰오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으셨어요. 네. 그 유언 요건이 어떻습니까? 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같은 경우는 민법 제1068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그 유언에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기술을 하고 공증인이 이를 이제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필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망인이 돌아가신 후 유언의 진정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소지가 많아서 공증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증인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언자께서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증서는 증인이 네. 이제 필요하고 네. 그리고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시는 분이 네. 그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요건을 네. 갖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통상적으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공증인을 불러서 유언장을 이제 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만 이제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유언장 작성 전날 유언자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장 내용을 작성해 와서 유증할 재산에 대해서 집, 토지, 상가 등 내역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 내용을 다시 읽고 그 유언자가 다시 알았다고 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제 유언의 내용, 모든 내용을 직접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유언 취지의 구술이라 함은 말로써 유언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서 유언 취지를 작성을 하고 그 서면에 따라서 유언자에게 질문을 해서 유언자의 진위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해서 주었고 그리고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변별 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봐서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 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언 내용을 그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기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언자가 의사 변별이 있고 유언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진술을 하고 그 진위를 확인을 했다면 공중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연을 보면 그 오빠분이 받으신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이 뭐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요건적 측면에서. 근데 지금 그 우리 사연자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4년 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심 증상은 있었다 이거거든요. 네, 이 문제로 유언의 효력에 지장은 없을까요? 예, 한번 이 부분도 판례에 대해서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의 경우에 유언자의 진위에 부합하는 유언이어야 하므로 유언하실 당시 치매 증상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유언의 효력을 문제를 삼을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은 이제 일괄적으로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을 당연무효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즉 망인의 치매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그 치매였고 뭐 그렇다 아니다 등 의사 표현이 가능했다고 한 경우에는 그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서 유언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유증의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서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유언자가 답변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살해의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에 의사 변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였고 의사 진술도 가능했다면 그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사정만으로는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연 주신 분께는 그 자필 유언장이 안타깝게도 효력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증 유언 부분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치매 증상으로 인해서 유언 효력을 다투실 거면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밝히셔야 될 부분이지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김광진의 진심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 변호사였습니다.